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이 오는 20일 시작돼 공동 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한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숙소와 동선을 점검할 의전팀 협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가 첫 회의를 열고 5.18 망언 논란에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28일 안건을 재논의하고 다음 달 7일 전체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경사노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국회 파행으로 새학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육계는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당장 다음 달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주말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논란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 직원을 상대로 마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을 오늘 오전 논의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결렬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5.18 망언 논란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회동은 안건 상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컸는데 결국 또 파행입니다.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전 9시 반부터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2월 7일 이후 꼭 11일 만에 회동이었는데요. 하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일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국정조사만 받으면 여당이 주장하는 이해충돌조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호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조혜주 사태 일단 잡고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여당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10분 뒤에 나란히 나왔고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법을 비롯한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2월 국회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자는 얘기인데요. 발언 또 들어보시죠. 이 민생 법안을 비롯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고 좀 헤어졌습니다. 네, 가뜩이나 냉랭한 국회. 오늘 아침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단이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다뤘는데요. 안건 상정을 놓고 당마다 입장이 엇갈려서 이렇다 할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2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를 다 다룰지 아니면 하반기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올라온 8건 다룰지 또 5.18 한 건만 다룰지를 놓고 싸운 겁니다. 회부된 안건에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도 포함된 만큼 안건 상정을 놓고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재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전부 상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도 오는 28일 간사단이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어떤 안건을 다룰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특위 전체 회의는 다음 달 7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음성 전달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뽑히는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 5.18 논란 수습이라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오늘 그 한국당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 연설회가 있죠.
네, 오늘은 보수의 심장 대구입니다. 영남은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죠. 한국당 책임당원의 절반 이상이 포진한 데다 열성적인 투표 참여까지 고려하면 선거 당락을 좌우할 격전지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 모두 후보자 등록 전부터 대구 서문시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을 앞다투어 방문하며 지지 기반을 닦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연설회에서 자의반, 타의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교안 후보는 입당 초반 친박 논란이 있었고 최근에는 박근혜 배신 프레임도 나왔습니다. 황 후보는 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는데 오늘 발언도 주목됩니다. 김진태 후보는 탄핵 정국에서 당을 지킨 점, 또 50여 차례 이상 장외 투쟁에 나선 점 등을 내세우며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대구에서 특히 호소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힘쓰고 있는데 TK 당원들에게 이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연설회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내 투톱이 참석하는데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PK를 찾았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한 최고위에 이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17개 광역단체 중 경남에서 예산정책협의회 포문을 연 건 아무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등으로 어수선한 PK 지역의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고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4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0%대에 근접했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난주 5.18 망언 논란으로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과 60대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농객 지만원 씨를 불러 5.18 공청회를 개최한 건 지난 8일. 한국당 지지율은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해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 자체 징계 논의에 소폭 반등하다 꼼수 징계 논란 이후 다시 떨어졌습니다. 주간 집계로 봐도 한국당이 3%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동안 민주당은 1.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변화에는 한국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승세를 탔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이 크게 이탈해 지난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상승, 역전세난 등 부정적인 민생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로는 30, 40대 강세와 60대 약세가 이어졌고 20대와 50대에서는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긍정이, 영남 지역에서는 부정이 앞서는 경향이 이어졌고 충청 지역에선 긍정과 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을 위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번 주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 교환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지난 6일에서 8일 평양에서 만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주 초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 본격적인 비핵화 의제 조율에 나섭니다. 평양회동이 양측이 원하는 바를 펼쳐놓은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2차 협상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세부 사항을 주고받는 본담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낙관론을 펴면서도 서두를 것이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We hope we're going to be very much equally as successfu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비건 대표 또한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1차 정상회담이 포괄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이번에는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읽힙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과 검증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북한은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 보장과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제재 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일부 제재 완화를 내어줄지도 주목됩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주 치열한 접점 찾기를 통해 하노이 공동선언에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시찰 동선을 사전 답사했습니다. 김 부장 일행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9시 반쯤 숙소인 영빈관을 출발해 하노이 북쪽 산업도시인 박린성을 둘러봤습니다. 북미 회담에 앞서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시찰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이곳에는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박린 근처 박장에 있는 북한군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묘지 방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지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관계도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이 가능하다면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 정상회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단지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잠시 전에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2월 16일 토요일 새벽에 한 발언인데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고 단지 북한이 실험만 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모두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자신은 성공적인 회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반박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 그리고 자신은 급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 부분. 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분석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두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불리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북미 정상,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다소 낮추는 효과를 노린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회담 기대치를 낮추는 노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스몰딜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전망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우려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련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몰 딜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나머지 핵시설이라든가 핵탄두는 그냥 동결 정도로 처리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논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폐기할 수 있다라고 생정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아주 중시하는 전략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폐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동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핵 폐기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1차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에서 끝나고 폐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스몰 딜보다는 스몰 딜과 빅 딜의 중간 정도, 어쩌면은 빅 딜에 가까운 그런 합의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실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예. 자, 의제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대북 제재 해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대북 제재 해제를 먼저 이제 언급을 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이 이제 변경이 된 건데 이게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지난해 11월 중순에 이미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N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온다면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존 볼턴 보좌관이라든가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행동이 시작되면 제재 완화 문제가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많이 했고요. 예. 스티븐 비건 대표도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상응 조치를 한다라는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비핵화와 제재 해제 모두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은 이미 변한 상태에서 그 표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미국 관리들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제재의 틀이 유지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제재의 틀이 유지된다는 말은 제재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모순되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북한 쪽에서는 지금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의 논평이고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사항을 거론하면서 북미 관계도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은 일시적인 방책이 아니라 전략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인 한국에서 비핵화 결단이 기만 전술이다라고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다. 자, 이런 인식을 밝힐 정도로 회의론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회의론이 줄어들까?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엘리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에 비해서 이제 실증주의적인 태도가 좀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고 또 북한에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시작이 되면 미국의 회의로는 의외로 급격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정도만으로는 네. 냉소적인 반응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주말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19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려보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경찰이 주말 손석희 대표를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대표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건 지난 16일 토요일 아침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모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경찰은 손 대표도 김 씨를 공갈비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만큼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40분에 시작한 조사는 일요일 새벽 2시를 넘기면서 1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대표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여유를 보였지만 관련 내용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아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이후 손 대표가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가려고 할 때 취재진과 보수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뒤엉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 유튜버들은 손 대표가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를 찾아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폭행 신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건이 좀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모 씨가 지난달 10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후 김 씨는 손 대표가 자신과 연루된 과천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를 막고 회유하려고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김 씨의 주장을 근거로 손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보수단체가 손 대표를 오늘 또 고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연대 등 3개 보수단체가 조금 전 마포경찰서에 손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시작점인 과천 교통사고와 관련된 뺑소니 혐의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앞선 고발과 고소 등과 연관된 만큼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손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만큼 주된 인사인 프리랜서 기자 김 씨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마약과 성범죄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버닝썬 직원 A씨를 마약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클럽 손님들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중국인 여성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다시 불러 버닝썬 내부의 마약 의혹 전반을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때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조사에 앞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국민께 상세하게 보고하겠다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조사에 앞서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수사관은 내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불법 지시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낼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구속 만료 전에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당뇨와 불면증,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져 건강이 염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은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이호준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오늘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취재기 전달하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산의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그동안 7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늘 오후 8차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엽니다. 핵심 쟁점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여부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또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고 사전에 근무표를 짜야 하는 등 도입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도입 요건 완화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산호위는 오늘 회의에서 막판 타결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자, 오늘 그 합의가 안 되면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경선의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앞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전체 회의를 끝으로 더는 탄력 근로 확대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가 끝나면 그동안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선의 논의 결과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경선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한 뒤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여야 정의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다음 달 6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새학기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표류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져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달 중 법이 통과되더라도 수업 준비를 위해 학교 운영위 심의와 입찰, 업체 선정 등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는 지난해 처음 금지됐지만 영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교육부가 방과 후 수업 재개를 결정하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얼마 전 시비가 붙은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은 70대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말다툼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진 것인데 사건은 폭행 혐의로 처리돼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유족들은 승객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승객을 내려주던 길이었는데요. 도착 무렵 승객이 이동 경로에 불만을 품고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투가 그게 뭐냐 하고 시비를 걸더니 나중엔 아버지 뻘도 넘는 택시기사에게 폭언과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택시를 내려서도 욕설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로 가서 동전을 여러 개 꺼내왔습니다. 승객은 택시기사를 향해 동전들을 힘껏 던졌고 5분 정도 승강이를 더 벌이던 중 택시기사는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도 갑자기 쓰러진 영상 확인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인은 뭐로 밝혀졌습니까? 네,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에 30대 승객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CCTV 등을 수사한 결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 다른 정황은 포착되지 않아서 승객을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폭행 혐의만 적용해 승객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 측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며느리가 승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면서 택시기사인 시아버님의 사망도 그날 사건으로 인한 가슴속 멍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만 적용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그 이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그냥 내버려뒀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청원 나흘째인 오늘 오전 현재 이 글에 19,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찾았던 여야 5당 지도부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국회에 할 일이 태산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3인방이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어떤 얘기 나눴는지 좀 전해 듣겠습니다. 자, 김관영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국회 방미단, 북미 회담을 앞둔 시점이라서 사실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의회 방문이 가장 관심이었는데 어제 오셨으니까 이 얘기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 또 주야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 혹은 그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 직접 가서 얘기를 나눠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떠셨습니까? 네, 조야의 의견이 신중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예. 좀 특히 의회에서는 네. 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의회에서는 신중론 의견이 좀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특히 미국 그 펠로시 하원 의장과 면담이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였는데 1시간 정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 많이 전달하고 오셨습니까? 네, 많이 전달했습니다. 예. 예, 그 5당의 각 당의 입장들을 전달을 했고 특히 이제 이번 북미 회담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예. 다만 펠로시 의장은 이 북에 대한 오랜 불신을 사실은 뭐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동안 몇 번의 약속이 있었는데 계속 약속 위반하지 않았냐. 예. 그리고 또 형을 살해한 사람의 행동을 참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예. 또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여주기 정책에서 비롯된 가능성들이 높은데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직 그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도 사실 큰 성과 없이 끝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아. 예. 그 미국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예.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조금 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도 있긴 한데요.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 펠로시 의장 얘기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큽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미국이 그 준예산과 관련해서 셧다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치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와의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도 뭐 다소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펠로시 의장이 북한을 이제 방문을 해서 그 현지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게 사실은 뭐 한 2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그 작년에 방북한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낸시 펠로시 의장은 우리 한국 대표단의 얘기가 오히려 좀 맞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 말로 상당히 불신이 있다는 것을 우의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마지막 말, 이게 뭐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어쨌든 어제 귀국을 하셨고, 그런데 그나저나 귀국을 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예.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3인방 만났는데요. 지금 협상 또 결렬을 다 이 소식을 저희가 오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게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의원 국조, 그리고 조혜주 임명 철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 국정조사 하나만이라도 수용하면 정상화에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한 발 나아간 겁니까? 그냥 평행선인 겁니까? 뭐 4개를 그동안 주장한 것으로 보면 한 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만 하면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 미국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점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에서 검찰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사는 수사더라도 예. 국회에서 문제된 여러 점들을 국회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예. 그럼 뭔가 조금 한 발 양보가 있어야 진척이 있겠군요. 저는 여당이 네. 지금 뭐 중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임시국회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손혜원 국정조사를 저는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서 국정을 국회를 풀어나가는 것, 정상화시키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이 뭔가 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요. 예, 그리고 손혜원 예. 의원이 뭐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네, 탈당까지 했죠. 예, 탈당까지 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을 지나치게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도 저는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또 밝힐 것 국회에서 할 일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이런 차원으로 가면 국회가 무한정 공전될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2월 달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 위원회가 3월 달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는 2월 달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탄력 근로제 문제라든가 또 선택 근로제 문제라든가 이런 노동관계 제도에 관해서 하루빨리 매듭을 져야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보는 국민들도 답답한데 어쨌든 꼭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당에서도 조금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일관된 입장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8 망언 공방도 지금 국회를 막히게 하는 한몫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국회 차원의 윤리 첫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한국당하고 여야 사당 간 입장 차이가 뭐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뭐 이제 윤리위원이 구성된 이후에 소위 5.18 발언에 관한 이 세 분에 대한 징계안만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동안 순서대로 접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순서대로 그동안 접수된 것들을 모두 논의를 시작할 것이냐,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5.18 이 망언에 관한 징계안은 가장 늦게 접수됐기 때문에 가장 늦게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5.18 문제에 관해서 망언한 3인에 대해서 예. 뭐 자성을 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국민들께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예.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이 3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먼저 올려서 의논하자라고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엔 그 발언이 문제가 된 논란의 의원들 3명을 먼저 그 제명 여부를 논의를 하자. 이거를 한국당 쪽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볼 때도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하는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예. 20대 국회 들어서 상정된 징계안이 지금 윤리위에 상정된 게 29건이라고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후반기에만 해도 8건이거든요. 예. 이게 계속 쌓이기만 하고 논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 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회 윤리위원회도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네. 신속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당에서 그 5.18 진상조사위원이요. 이미 추천한 3명에 대해서 이제 거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이 부분도 지금 여야 간의 공방 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관영 원내대표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와대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이 정무적으로 청와대에서 추천한 인사를 거부할 때 사실은 이 어떤 겸의를 통해서 추천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지에 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좀 사전에 논의를 한번 했었으면 훨씬 정무적으로 좋았을 것이다 생각을 절차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3명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예.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춘 분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에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네. 그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충분히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관련 증거를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봐서 그런 자료들을 안 내더라도 충분히 청와대에서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지 않았는데 예. 청와대에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으니 예. 이제는 자격 요건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자기들이 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내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래저래 뭐 공방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 윤리위 여야 간사 다음 만남이 28일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뭔가 좀 어디까지 상정할지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던 한국당 지지율 5.18 망언 공청회 이후에 지금 하락세입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층의 이탈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논란의 의원들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상당수가 장외에서 당내로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죠. 열흘도 안 남은 전당대회에 5.18 이슈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뉴스앤뉴스 2부에서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